네, 앞에서 그 영국 땅에서 영국 영토 내에서 영어의 시작이 이제 발단이 되었던 게르만족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영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영어가 시대별로 어떤 식으로 발달 과정을 가졌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아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저 고대 영어, 중세 영어, 그다음에 근대 영어, 현대 영어 보통 이렇게 넷으로 나눕니다. 그 근대, 현대를 하나로 묶기도 합니다. 보통 18세기 이후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17세기부터 근대 영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대 영어의 그 소위 중세 영어의 차이점 뭐냐면 근대 영어부터 그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언어의 교육에 대한 부분, 소위 돼서 음, 공교육 같은 부분이 등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가르치는데 지역에 따라 영어가 너무 많이 다른 거죠. 우리가 그것을 소위 방언, 사투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공통화시켜서 의사소통을 좀 더 효율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대표가 됐던 언어, 지역의 언어가 바로 런던 언어이고요. 그래서 런던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의 우리가 서울 언어, 서울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어의 경우에 그래서 런던 방언을 중심으로 교육이 시작이 되고 또 그 많은 교육서들이 나오기 시작되는 게 17, 18세기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18세기 이후에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을 산업현장에 데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직접 부리게 되지 않습니까? 산업 현장에서 부리게 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로 이제 일일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공통된 또 특히 문서화 됐을 때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당시에 공교육의 필요성, 대규모, 대량의 많은 사람을 넣고 하는 교육의 필요성, 그런 책의 시작, 우리가 소위 근대 영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의 시대별 부분은 다른 것 다 빼고요.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보면 영어의 시대별은 크게 한 6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저만이 구분한 거예요. 물론 서양 책에도 구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어의 태동기. 아까 우리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위 영국의 게르만족이 와서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쓴 언어가 독일어 계통인데 그것이 영어가 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 태동기. 4세기에서 11세기. 그리고 태동기에 만들어진 영어를 우리가 고대 영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실기, 중세 영어의 시대로서 영어가 왜 상실이 되는가? 중세에는 그게 굉장히 큰데요. 그것이 바로 영국의 그 좀 아픈 역사인데 그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완전 지배겠죠. 예, 그래서 그 프랑스가 지배받긴 지역은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13세기까지 약 300년 이상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4세기에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역사적 사실에 왜냐하면 프랑스의 지배력이 약해지면서 영국이 국권을 회복하면서 언어도 덩달아 같이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이후에 영어가 다시 재정립되는 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어로의 문화적 활동. 다시 얘기하면 문학 작품이 가장 그 중에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것을 놓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기입니다. 초기 현대 시대인데요. 결국 아까 제가 설명했던 산업혁명, 영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산업혁명이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하나의 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팽창기,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어쨌든 그 전까지는 영어의 종주국이었으나 점점 미국으로 많이 사람들이 옮겨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두, 그것이 가장 큰 게 2차 세계대전이지 않습니까?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게 되는 그 이후로 미국도 역시 영국과 그 아주 밀접한 관련되어 있고 영어를
거의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의 팽창은 영어의 팽창과 괴를 같이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초기 영어 시대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아까 말했듯이 그 게르만족들이 옮겨와서 거기에서 이제 켈트족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영국의 일종의 하나의 그 정착민으로서의 언어를 그 굳혀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뭐 초기 영어 시대, 근데 초기 영어 시대 이제 하나 대표적 케이스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영국 게르만족들이 와서 영국을 이제 자기의 지배하에 두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뭐냐면 그 끊임없는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 침공의 주역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이킹이 되겠습니다. 바이킹은 여기 보면 제1 바이킹 그 침공이 있고 바이킹의 제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재미있는 것이 당시에 영국에는 7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7개의 그 구분된 왕국. 우리 예전의 역사를 보면 고구려가 있는데 거기 옥저, 동해, 또 남쪽에는 진안, 변안, 만, 뭐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영국도 7개의 왕국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7왕국이 있다가 바이킹의 침공에 의해서 7왕국이 하나씩 나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정복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거의 이제 바이킹의 그 발 아래 놓이게 되는데 거기에 분연이 일어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표시하는 알프레드 대왕입니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영국 역사에서 대왕이 붙을 수 있는 The Great죠. 붙어 있는 왕은 알프레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근자에 와서는 뭐 세종대왕을 놓고 볼 수 있는데 세종대왕과 알프레드 대왕은 나름대로 비슷한 구석이 많아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외세의 침공에 대해서 군대만을 키운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문화적 강점을 갖고자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같이 맞받아 싸워야 되는데 국민들이 내가 왜 싸워야 되지? 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민족으로서의 하나이니까 뭐 외세, 다시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아니면 그 나머지의 유럽이든 미국에서 쳐들어와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다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개념 중에 하나가 문화적 공유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적 공유에서 또 하나의 가장 핵심은 언어적 공유성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라는 개념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 속에서 네가 하는 말이 영어고 영어를 쓰니까 우리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알프레드 대왕은 문화를 부흥시키고 본인이 또 어릴 때부터 라틴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라틴어를 직접 읽으면서 영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 영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짐짓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구랑 비슷합니까? 지금 세종대왕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문자를 만들고 한국어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시켜주고 더불어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국경을 정비하고 또 남쪽으로 대마도 그쪽까지 해서 왜구를 즉 침략을 나름대로 봉쇄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분쇄하는 그런 것들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벗어나고요. 그래서 잠깐 다음 페이지 보면 알프레드 왕은 웨섹스 7왕국 중에 하나가 웨섹스예요. 그래서 7왕국이 다 무너지는데 웨섹스만 남아서 결국 바이킹을 물리치는데 물리치고 영국의 땅을 대부분 찾는데요. 찾는데 굳이 비유하자면 당나라 시절에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의 영토가 우리의 한반도를 완전히 지배하진 않죠. 그래서 영국의 알프레드도 회복을 했지만 바이킹을 물리치고 완전히 회복한 곳은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영국의 본연에 있어서 물론 누굴 또 쫓아내고 된 거지만 그렇게 왔던 게르만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전통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그 칠왕국 얘기가 나오는데 칠왕국의 이름들은 여기 밑에 제가 이렇게 진하게 해놓죠. 예, 그래서 잠깐 보시면 에섹스, 켄트, 서섹스, 웨섹스 앞에 이제 돈 앵글리아 있고 머셔, 그 다음에 노썸브리아, 북쪽부터 노썸브리아, 머셔, 돈 앵글리아. 또 앵글리아는 이제 여러분 런던 쪽 생각하시면 돼요. 에섹스도 그쪽이고요. 켄트 다 런던 쪽입니다. 서섹스는 런던에서 뚝 떨어져서 지금의 코널이라고 그래서 영국으로 치면 제일 밑에 서쪽 끝 서남단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웨섹스 같은 경우도 약간 위쪽이고 서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존재했다가 다 무너지고 결국 그 웨섹스의 알프레드의 역할이 됩니다. 바이킹의 3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이킹이 이제 또 왜냐하면 우리 당나라 기억하십니까? 나라를 한 3분의 1을 못 짰죠. 그러다가 이제 그 회복된 땅에 그 다루던 왕이 이제 알프레드 왕은 죽고 그 다음 자손들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사실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그 영국 땅 내에 완전히 회복이 안 되니까 북쪽의 일부는 어떻게 됩니까? 일부 이상으로 상당 부분 또는 3분의 1 또는 반 가까이 그 바이킹에 지배하여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킹들이 거꾸로 이번에는 영국을 땅을 통일하는 그러한 통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밑에 보면 그 크누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을 지배하고 결국 이러한 경우로서 영국은 결국 남쪽의 영국의 본의 알프레드였던 자손들이 생각보다 강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북쪽에 영국의 나머지 땅을 지배했던 바이킹들에 의해서 영국이 통일 아닌 통일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몰든의 전투 고대형으로 이거 남아있는 아주 재미있는 시인데요. 그 바이킹에게는 영광을 영국에게는 수치를 안겨준 역사적 사건. 다시 얘기하면 그 바이킹 북쪽에 영국의 바이킹들한테 여지없이 패한 남쪽이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 땅에서의 본래의 그 알프레드 왕 후손들이 왕했던 그 땅과 북쪽에 그 바이킹이 차지했던 그런 땅 사이의 어떤 갈등 구조에서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자료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에서 우리가 초기 봤으니까 중기부터 나머지 부분들을 차근차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